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죠.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우리가 세무 공무원한테는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두 가지 권한이 있는데, 하나는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무슨 권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부과권이라 그래요. 이걸. 그 다음에 금액을 만들어서 고지서를 보냈는데 안 내요. 안 내면 다시 뭘 보내요? 고지서를 보내요. 그래도 안 내면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뭐래요? 압류를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권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징수권이라 그래요. 청구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한테 주어진 권한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부과권이라는 것과 징수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한테만 주어지는 권한이 수사권하고 체포권이죠. 그죠? 그래서 뭐 수사권을 독립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검수완박 뭐 이런 이야기들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건 검찰하고 경찰한테만 있는 권한인 거고 세무공무원한테만 주어지는 권한이 이 두 개입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를 빚쟁이로 만들어서 우리 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권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세무공무원한테만 주어진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남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한을 시켜놨어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이걸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그 기간이 끝나면 이걸 못해요. 자, 이걸 못한다는 이야기는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금액도 없이 고지서 보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고지서가 안 오면 우리가 세금 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납세무는 사라집니다. 아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제척기간 내에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한 다음에 고지서를 보냈어요. 고지서를 보냈는데 안 내요. 안 내면 다시 달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징수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안 해요. 안 하면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걸로 봐요. 없는 걸로 봐서 권리를 없애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소멸시효라 그래요. 이걸 소멸시효. 자, 그래서 두 가지 권한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자,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으면은 납세무가 성립이 됐죠. 무슨 납세무가? 취득세 납세무가 성립이 됐죠? 그럼 뭐 했어야 돼요?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내기 싫어서 또 몰라서 또 죽어서?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고요? 뭐 좋습니다. 뭐 내기 싫어서 몰라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납세자가 신고를 안 했으면 정부가 뭐 했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면은 뭘 보내느냐면 통지서를 먼저 보내요. 통지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운전하면서 과속 카메라에 혹시 찍혀 보셨어요? 무엇부터 오던가요? 고지서부터 오던가요? 안 그럴걸요? 통지서부터 올걸요? 사진 찍혀서. 그죠? 꼭 보조석은 모자이크 처리해놓고. 그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몇 시 몇 분 정도에 어디 도로를 뭐 법정 구간 뭐 몇 킬로 초과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서 나와요? 이의 제기하실 게 있으면 하시라고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고지서 보내겠습니다라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정 통지서 또는 경정 통지서를 먼저 보내요. 보내고 나서 이의 제기를 하라 그래요.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없으면 뭘 보내겠다고요? 고지서 보내겠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내가 결정 통지서를 하나 받았어요. 결정 통지서를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옛날에 내가 세금 신고 안 한 게 있대요.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통지서가 하나 와요. 1억이라는 세금을.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을 내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30년 전에 내가 신고 안 한 거래요.
이 말이 돼요? 아니, 지난주에 배운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30년 전에 걸 나보고 기억하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30년 전 오늘 뭐 했어요? 정확히 뭐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모르죠? 그러니까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라는 것은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그날에 정확히 뭘 했었는지는 말을 못 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통지서를 보낸다면 그걸 허용을 해준다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면 조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없던 일도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일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그러면은 일 안 했다라는 증거 가져오라고 해요. 어떻게 가져오냐고요. 내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제일 짜증나는 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실수를 했던 뭐 의도치 않게 실수를 했던 그 실수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 살기 힘들어요. 누구나 다 실수는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서로 그래 뭐 예전에 그럴 수 있었어. 지금 안 그러면 되지. 라고 하고 넘어가 주는 게 맞죠? 안 그래요?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거 쉽게 잊힐 수 없는 상처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평생 안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야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사건은 건들지 말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무슨 기간? 제척기간이에요. 그 제척기간이 현재 몇 년으로 돼 있냐면 5년, 7년,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사기나 부정이면 무조건 몇 년이냐면 10년입니다. 사기나 부정은 국세지방세 관계없이. 그리고 무신고는 무조건 7년입니다. 7년.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그러니까 5, 7, 10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5, 7, 10은. 자, 그래서 사기나 부정을 했다. 그러면 몇 년까지는 부과를 할 수가 있다? 10년. 그러니까 사기나 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중계약서를 쓴다거나 이러한 것들, 아니면 장부 조작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 분식회계를 한다거나 이러한 행위들이 발각이 됐으면 10년까지는 부과가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대신 10년이 지나면 부과는 못합니다. 부과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세금 계산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무신고는 7년이고요. 나머지는 5년이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몇 년짜리인 거예요? 5년짜리인 거죠. 그러니까 5년, 7년, 10년이 지나버린 사건이라면 잊어버리고 사시라고요. 안 올 거니까. 그러면은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게 있든 알고 잘못을 했든 모르고 잘못을 했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로 없던 일로 합시다라는 거죠. 그래야 법적 안정성이 생기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은 발 뻗고 못 자요. 어마어마한 권한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5년, 7년, 10년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5년, 7년, 10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날짜 계산을. 그러면 신고하는 세금은 언제부터 5년, 7년, 10년을 잡아야 돼요? 아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상으로. 네?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죠. 여기서부터 결정이 가능하니까. 여기서부터. 자, 법정기한까지는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납세무자한테 주어진 권한이니까 여기 이 기간까지는 정부가 손을 못 대죠. 그러니까 법정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해서 5년, 7년, 10년을 간다고요. 제척기간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거고 무신고니까 몇 년? 7년. 사기나 부정은 10년. 자, 과소신고는 몇 년? 5년. 사기나 부정은 10년. 그 기간 내만 결정을 해서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결정통지서라든지 경정통지서를 받아보신 분들 뭐 계실 수는 있겠는데 만에 하나 나중에 가서 그런 통지서를 받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5년이나 7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보통 5년이 지나지 않은 거라면 그냥 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다 걸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났다 그러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제척 기간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 제척 기간을 계산 못하고 그냥 보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끝났으면 고지서는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보낼 때가 있다고요. 문제는 받은 사람도 모르니까 또 내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 많이 내는 건 죄다 아니다? 아니다. 모른 척하고 다 넘어가요. 그리고 영원히 모르면은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다? 억울하죠. 그럼 돌려받을 수 없느냐? 있어요. 단 5년 안에 청구를 해야 돼요. 5년 지난 것은 또 못 받아요. 그런 식으로 가요. 잘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재산세 같은 세금은 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 자 재산세나 종부세처럼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은요. 언제부터 제척 기간을 계산할까요? 그렇죠. 왜?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은 바로 세금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척 기간이. 언제부터? 성립일부터 몇 년? 5년. 7년은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얘는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니까 무신고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7년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5년? 사기나 부정은? 10년이죠. 사기나 부정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 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더라. 그 재산세는 올해 고지서가 오는 게 맞지만 만약에 올해 안 왔어도 늦어도 언제까지는 2027년 5월 31일까지는 나올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22년도분 재산세가 22년도에 안 나와도 내년, 내후년, 그 후년까지 27년 5월 31일까지는 올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안 와요. 그 이후에는. 자,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건 건들지 말아라. 오래된 건 건들지 말고 5년이나 7년이나 10년이 아직 안 지난 것만 건들어라. 이런 구조. 그걸 뭐라고 한다? 제척기간. 네.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척기간 내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뭘 보냈어요? 고지서를 보냈는데 안 내요. 안 내면 다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데 이걸 안 합니다. 안 하면 받을 생각이 없는 걸로 본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라 그래요.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받을 의지가 없는 걸로 봐서 법률에서는 야, 너 하지 마 라고 막아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완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징수하지 마 라고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친구랑 술 한잔 먹으면서 술 한잔 먹기 위해서 만났는데 술을 한 잔 따라줬더니 이 친구가 안 먹고 그냥 계속 놔둬요. 고사만 지려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이 드느냐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먹기 싫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다음부터 술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안 따라주는 게 강제로 따라주지 말고 안 따라주는 게 맞죠?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분명히 세무공무원한테 뭐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징수할 수 있게끔 해줬다고요. 자, 너한테 권한 줄게. 돈 받을 수 있게끔 해줄게. 근데 얘가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에서는 너 받을 생각 없지? 받지 마. 앞으로 너는 그 권한을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이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도 되죠. 그러니까 납세의무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죠?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게 하려면 소멸시효를 완성을 안 시키려면 예? 계속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죠. 그러니까 계속 뭐 하라고요?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최고장도 보내고 압류도 하고 하라고요. 그러면 중단된다 그래요.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면은 징수권,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시겠어요? 그때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 소멸시효는 5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5년을 기본으로 하되 대신 그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10년짜리로 가요. 그래서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국세는 5억 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은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완성된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좀 와볼게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좀 쓸 공간이 없어서 이쪽으로 좀 갈게요. 자,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제척 기간은 과거예요. 과거 언제까지 사건을 건들 수 있느냐 이야기라고요. 제척 기간은. 그래서 제척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사건이라면 늦었지만 이제 와서라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미 제척 기간이 끝나버린 사건이라면 이제 와서는 건들지 말아라, 이런 구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5년이나 7년이나 1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버렸다. 끝났으면 더 이상 확인이 되더라도 건들지 말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어디에 넣어서 보낼까요? 고지서에 넣어서 보낼 거고, 고지서에 보면 뭐가 있어요? 납기가 있는데 이때까지 세금을 안 내더라 이야기예요. 안 내면 다시 뭘 보내야 돼요? 고지서를 보내야 되죠?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소멸시효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 날도 안 보내요. 그 다음 날도 안 보내요. 그러면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안 보이고 있죠? 그러면 뭐가 진행된다?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5년 또는 10년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더 이상 고지서 못 보냅니다. 그러면 영원히 징수가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아셨죠? 근데 다시 중간에 고지서를 다시 보내요. 고지서를. 그러면 완성이 안 되고 뭐가 된 거예요?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5년이에요. 다시 고지서를 보내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5년이에요. 다시 고지서를 보내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5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요. 승계되죠. 이러한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해당 관할관청에서는 옛날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다 서류로 이렇게 장부 처리를 했었거든요. 서류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세무공무원은 한쪽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2년 정도 근무를 하면 보직이 바뀌어요. 왜냐면 유착관계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쪽 세무서에서 이쪽 세무서로 옮기거나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게 하고 싶다. 그럼 한 장 빼면 돼요. 그냥 찢어서. 그리고 나서 인수인계 해놓고 한 3바퀴 돌고 나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걸리더라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전산 처리가 돼 있어서 어지간하면 다 떠요. 다 뜨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다시 고지서를 보내거나 독촉장이 계속 날라와요. 그러니까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여러분들이 세금 안 내시잖아요. 다음 고지서는 언제 올 것 같아요? 안 내면. 예? 자,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받았는데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안 냈어요. 다음 고지서가 오거든요. 다음 고지서 언제 올 것 같아요? 다음 날 올까요? 한 달 후에 올까요? 빨리 오면 한 6개월, 늦게 오면 한 3년 만에 와요. 왜? 그렇죠. 그래야 이자가 꼬박꼬박 쌓일 거니까. 이자 꼬박꼬박 쌓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안 쌓이려면 그냥 가서 이야기해서 나 빨리 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올 때까지 그냥 세워라 내어라고 기다리면 이자 계속 쌓여가요. 여기도 10만 불에 22씩 쌓이거든요. 똑같이 계속 쌓여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야 얼마 안 되지만 몇 년 지나면은요 30% 40% 붙어요. 아까 0.02%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00일이 되게 되면은 몇 프로냐면 22%예요. 1000일이 되면. 그러니까 1000일이 되면 몇 년이에요? 3년 정도 되잖아요. 3년 정도 되면 이제 20%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4년째 되면은 30%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쌓여가면은 굉장히 커져요. 이게 쌓여가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시는 게 좋긴 해요. 세금 같은 경우는 그냥 내시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고 안 내려고 버티면 결국에는 그냥 끝까지 버티시던가. 그러니까 요즘 이번에 그 체납자 명단 공개됐죠? 뭐 몇십억씩 안 낸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원래 그냥 그게 버릇인 거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버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내시는 게 상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어요? 네.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뭐 그다음에 이건 그냥 참고인데 자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이 됐어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됐는데 4년하고 11개월이 됐습니다. 10개월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만 더 지나면 완성돼요? 2개월만 더 지나면 완성되죠? 네, 조마조마해요. 제일 재수없는 게 4년 11개월 29일 만에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소멸시효로 완성을 안 시키려고 고지서를 보내려고 해요. 고지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강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유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요. 왜? 피해를 봤으니까 그걸 복구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금 안 내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뭐 고지서 보내고 그러면 기분 좋을 일은 없죠.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줘요. 9개월 동안 최대. 자, 그러면 9개월이 지나고 나서 고지서 보내려고 봤더니 뭐가 됐어요? 완성됐죠?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이 기간 동안만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걸 정지라 그래요. 정지.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2개월이 남아있는 거죠. 이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단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징수권을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고 중단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정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시면 민법 시간에서도 소멸시효 배우실 거예요. 소멸시효를 배우시게 될 건데 우리가 민법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유권. 그러니까 이게 내 재산입니다. 내 재산인데 누군가가 침범을 해요. 내 땅인데 누가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야, 이거 내 땅인데 누구 허락받고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농사 짓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해요. 본인 소유라는 주장을 일정 기간 동안 안 하면 그건 점유자 재산이 돼요. 본인의 소유권이 사라져요. 법적으로. 그것도 소멸시효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렇죠? 백성민자니까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근데 세법은 여러분들 중심이 아니에요. 정부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리도 정부한테 지금 하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부 너희들한테 권리를 줄 테니, 세무공무원 너희들한테 권리를 줄 테니 잘 해봐. 근데 만약에 안 할 거면 네 스스로가 권리를 포기한 걸로 볼 거야. 그게 소멸시효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간이라는 글자를 안 쓰고 무슨 글자를 써요? 시효라는 글자를 쓰는 거고 제척기간은 과거죠. 과거니까 이미 지나온 거죠. 그래서 얘는 기간이라는 글자를 쓰는 거고. 그래서 제척기간은 멈추거나 뭐 다시 만들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요. 소멸시효는 미래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중단이 되거나 정지가 가능한데 그래서 시험지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제척기간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이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 부과. 그래서
부과하지 않으면 납세무는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뭘 물어보는 문제? 제척기간. 반대로 소멸시효를 물어볼 때는 이 단어가 나오죠. 징수하지 않으면 납세무는 소멸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뭘 이야기하는 거고? 소멸시효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때 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 7년, 10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15년짜리가 있긴 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5, 7, 10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5년하고 10년짜리가 있는 거고, 여기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5, 7, 10이고, 사기나 부정이다, 무신고다, 그 외다. 여기는 금액에 따라서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일 때, 국세는 5억 원 이상일 때 10년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때 제척기간은 취득세처럼 신고 의무가 있는 세금은 언제부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거고, 재산세처럼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은 납세무 성립일부터 시작하는 거고, 5년, 7년, 10년을. 그리고 나서 제척기간 내에 결정한 금액을 어디에 넣어서? 고지서에 넣어서 보냈더니 안 내더라. 안 내면 그 다음부터가 뭐다?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 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가 소멸시효죠. 여기서부터가. 소멸시효는. 왜냐면 요 다음부터니까. 그래서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려드렸는지 아시겠죠? 흐름을 따라오셔야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외우지 마시고 맞춰가지고 흐름만 따라가시면 되니까. 그랬을 때 유일하게 소멸시효에만 무슨 제도가 있다?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있더라. 그때 중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지, 독촉, 최고, 청구, 압류를 해야 된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요. 그죠? 전부 다 돈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 돈 달라고 하면은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죠? 그러면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중단이 되고 기존에 지나왔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된다? 없어지고 다시 시작한다고요. 다시.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예를 해줍니다. 그러면 유예 기간 중에는요, 징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이걸 정지라고 하고. 예전에 공무원 수업할 때 이게 시험지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공무원에서는. 왜냐면 이거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세무공무원들이. 그래서 공무원 수업할 때, 자, 이건 중단이고 이건 정지야 그랬더니 꼭 외울 때요, 중지라고 외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중지는 없어요. 중지는 없고 중단하고 정지예요. 우리 시험지에서는 가끔 출제가 되고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올해 33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지금 출제가 됐거든요. 총론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충분히. 이건 여러분들이 실무상으로도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나 이번에 고지서 안 왔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를 썼어요.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을 냈어요. 그럼 세금 적게 냈겠죠? 네, 적게 냈는데 3년 지나도 별말이 없어요. 4년 지나도 별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도 잊고 살아요. 그냥 뭐 별말 없으니까 모르고 넘어갔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다운계약서면 불법행위거든요. 사기나 부정이니까 10년이에요. 그럼 만약에 4년 전에 내가 다운계약서 쓴 게 있다. 아직 6년 남았다고요. 그 안에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바로 안 보냅니다. 역시. 왜? 가산세 몽땅 치우려고. 가산세 쌓여가잖아요. 사기나 부정이면 무조건 몇 년이니까? 10년이니까. 그러면 얘가 계속 쌓여가잖아요. 얘가 계속 쌓여가면은 그만큼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6년 만에 보낸다거나 7년 만에 보낸다거나 이러면은 여러분들 뭐 무조건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다면 편하게 주무시는 건 이미 글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10년 지난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면 되고,
10년 지난 것들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자, 마지막까지 세금을 안 냈습니다. 안 내면은 재산을 뭐 할까요? 매각을 시키겠죠? 압류를 해서 매각을 시키는 거예요. 아셨어요? 요 압류해서 매각하는 절차를 무슨 절차라 그래요? 체납 처분 절차. 그러니까 체납 처분이다라고 문장이 나온다. 지방세에서. 그러면 무슨 과정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압류에서부터 매각하는 과정까지가 체납 처분 절차예요. 아셨어요? 요걸 전담으로 하는 팀들이 있죠? 이걸 전담으로 하는 팀들. 예. 지방세 중에서 제일 유명한 팀이 어딘지 아세요? 38기동대.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봤어요? 38기동대 어디 소속인지 아시죠? 서울시청 소속이에요. 또 경찰청 소속 그런 거 하지 말고. 옛날에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38사기동대라고. 마동석 나왔었던 그러니까 사기꾼을 데리고 와서 체납자한테 사기쳐 가지고 세금 걷는 거죠.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게 봤었어요. 이게 직업병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최근에는 뭐 트레이선가 뭔가 거기서 한번 나왔었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하여간 뭐 거기서도 제척기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 확실히 달라요. 알고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가 대충 이야기가 되니까 이 상황이 되게 재밌구나라는 과정이 보이긴 하는데, 하여간 그 서울시청 38기동대라고 해서 체납 전담팀이 있어요. 예전에 뭐 TV에서도 몇 번 나왔었고, 거의 특수부대라고 보시면 돼. 체납자들만 쫓아다니면서 재산을 압류하는 팀들. 그리고 이제 매각은 누가 전담하는지는 아세요? 저 공매는? 공매하고 경매하고 차이점 아시죠? 국가나 공기관이 하면은 공매, 일반 개인이 하면은 경매. 요건 지금 세무사나 지자체가 하는 거니까 공매예요. 근데 요 세금 전담하는 공매 전담하는 팀이 있어요. 공매 절차가 쉬운 절차가 아니거든요. 근데 각 세무서마다 공매 절차, 공매 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이 중복되니까. 그래서 외주를 줬죠, 외주를. 어디다 줬는지 아세요? 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거기가 이거 전담팀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국가 등에서 하는 모든 경매는 니들이 맡아서 해 하고 아예 그 팀을 하나 만들어버린 거죠. 캠코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안 들어봤으면 됐어요. 괜찮아요. 네.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면 아마 이제 매각 해보신 분들, 경매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경매가 들어가면 일단 법원에서 경매를 하니까 법원에서 뭘 하느냐면 채권자들에게 통지서를 하나 보냅니다. 뭐 하라고 보낼까요? 신고요? 배당 신청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 저당권자도 있을 것이고 전세권자도 있을 것이고 또 세입자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사람들이 있죠. 다 보내요. 확인된 사람들은 다 보내고 확인이 안 되면 못 보내고 전부 다 등기 우편으로 해서 다 보냅니다. 그러면은 세입자는 자기 전세금이 얼마이다 뭐 이런 거 다 신청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 다 불러요. 그리고 나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매각된 돈을. 그때 나눠줄 때 채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등기부에 적혀 있는 채권이 있고 등기부에 없는 채권이 있어요. 등기부에 적혀 있는 채권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담보채권이라고 배울 거예요. 등기부에 없는 채권을 일반 채권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러면 담보채권자하고 일반 채권자하고 누가 우선일까요? 담보채권자가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담보채권자들 들어오시고 일반 채권자들 밖에서 기다리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담보채권자들이 쭉 들어와 있죠? 이 사람들은 또 누가 우선일까요? 날짜 빠른 놈이 우선이에요. 자, 그래서 날짜 제일 빠른 사람부터 앞에 서세요 해서 줄을 쫙 세워요. 그리고 돈을 나눠줘요. 그래서 끝나면 그 뒤 후순위들은 못 받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사람을 더 불러요. 누구를 부르느냐? 조세채권자를 불러요. 조세채권도 채권이니까. 그래서 세무사나 지자체에서 받을 돈이 있으면 당신들도 오세요 이래요. 그럼 문제는 조세채권은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담보채권일까 아닐까? 담보채권이에요. 조세채권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담보채권이에요. 그래서 조세채권자들도 들어와서 날짜 순대로 세워요. 그리고 섞어버립니다. 자, 섞어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하고 뭘 다툰다? 날짜를 다툽니다. 날짜를 다투어서 날짜가 빠르면 먼저 가져가고 날짜가 늦으면 나중에 가져갑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경우는 어디가 나와 있으니까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등기부에 설정된 날짜를 보고 따져요. 근데 세금은 등기부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으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를 가지고 봐요.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를. 그래서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법정기일 후에. 누가 우선이다? 조세가 우선이라고요. 근데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어요. 누가 우선이다? 저당권이 우선이에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그냥 빠른 놈이 먼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우선.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조세가 우선. 됐죠? 근데 그와 관계없이 날짜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되는 조세가 있습니다. 바로 얘들입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옛날에는 이거 당해세라고 했거든요. 당해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당해세라는 말을 안 쓰니까 요 세금은 날짜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 징수됩니다. 우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세금이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다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라고요. 결정함으로써. 아까 여기 요거 아시겠어요? 왜 얘들은 무조건 먼저 주는지 아세요? 안 그래요. 얘들은 먼저 주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재산이 2개가 있는데 제가 은행한테 대출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 이 재산을 매각을 해서 돈을 다 못 받죠. 그러면 요걸 다시 잡아가지고 매각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요 세금은 여기서 못 받으면 영원히 못 받아요. 그 재산에서 못 받으면 영원히 못 받아요. 그래서 날짜가 늦어도 얘들은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요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재산세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누가 우선이다? 재산세가 우선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재산세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누가 우선이다? 재산세. 취득세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누가 우선이다? 그래요. 저당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가 날짜 빠른 놈이 먼저 가져가는 게 맞는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처럼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해주는 세금은 결정하는 세금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은 날짜에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 징수됩니다. 담보채권보다. 잘 기억하시고 거기에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먼저 징수되는 것들이 있더라. 최우선으로 먼저 징수되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제징수비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래서 아까 체납처분비나 강제징수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나 3개월치 임금채권을 먼저 줘요. 이건 나중에 중개사법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따로 배우실 거예요. 중개법 시간에. 그리고 이제 3순위로 가져가는 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여기까지는 무조건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날짜순을 따지는 거고. 날짜순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를 외워야 되는 이유가 2가지 이유 때문에 외워야 돼요.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 옳게 묶인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요.
무조건 재종상증이에요. 앞자만 따서 재종상증. 아셨죠? 두 번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보다 우선 징수되는 조세로 옳게 묶인 것은 재종상증이에요. 이 두 개가 시험지에 다 나오니까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첫 번째, 요 네 개는 일단 첫 번째, 신고하는 세금이다.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다.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다. 두 번째, 저당권, 전세권하고 다퉈도 무조건 우선 징수된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같은 구간 내에 세금이 여러 개가 중복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요 사순위에가 취득세하고 소득세가 들어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취득세하고 소득세 사이에서는 누가 우선일까요? 취득세는 지방세고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만약에 지방세랑 국세랑 다투면 누가 우선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동등합니다. 동등합니다. 날짜 빠른 놈이 먼저 가져갑니다. 무조건 날짜 빠른 놈이 먼저 가져갑니다. 근데 날짜에 관계없이 우선 징수되는 게 또 있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들으세요. 욕할까 봐. 이게 세금이 진짜 재미가 없어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민법도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지 같아요. 우리 봐도. 그래서 담보가 담보된 세금이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압류고 그 다음에 교부 청구라고 돼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A 세무서가 이 재산을 납세 담보로 받아놨어요. 납세 담보로 받아놨는데 B 세무서가 이 재산을 압류를 한 거예요. 압류를 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팔았을 때 A 세무서하고 B 세무서가 둘이 싸우겠죠. 자기가 먼저 가져가겠다고. 그죠? 근데 B 세무서가 날짜가 빨라요. B 세무서가. 그래도 납세 담보로 받아놓은 A 세무서가 먼저 가져가요. 이게. 네. 그렇대요. 지들끼리 그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지에 나와요. 담보된 조세는 압류한 조세보다 우선하느냐 못하느냐. 담보는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니까 이 재산이 먼저고 압류. 교부 청구라는 것은 뭐냐면 후순위로 따라가는 거예요. 후순위로. 그러니까 체납자가 있고 A 세무서가 있어요. A 세무서가 나보다 선순위자예요. 그러면은 A 세무서가 이 사람의 재산을 매각을 해서 돈을 받아가겠죠? 돈을 받아가면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할까요? 놔둔단 말이에요. 놔두면 또 다른 채권자들이 또 달라들어서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A 세무서한테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A 세무서한테 이야기해요. 너가 매각을 해서 네가 가져갈 돈 받고 혹시 남는 거 있으면 딴 사람 주지 말고 나 줘. 그게 교부 청구예요. 후순위로. 그러니까 뒤에 가서 물팍 딱 꿇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게 교부 청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제일 후순위예요. 교부 청구는.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체납자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징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당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징수금 3개. 요 징수금 3개 중에서는 누가 제일 우선? 체납처분비,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가산금. 요 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각비용부터 가져간다. 그 다음 원금하고 이자 중에서는 뭐부터? 원금, 그 다음 이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올해 시험지에 된 내용인데 그냥 참고로 이건 설명드릴게요. 내년에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배운 내용은 올해 시험지에 나온 것은 내년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총론을 해드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설명만 좀 드릴게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구나. 제가 아까 이제 넘어간 게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기한후 신고하고 수정 신고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들으세요. 기한후 신고하고 수정 신고가 있는데 자, 이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자수예요. 자수. 자, 이쪽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납세자가 신고를 안 했어요. 납세자가 신고를 안 했으면 정부에서 뭐예요? 결정해서 통지서를 보내는데 언제까지? 제척기간 내. 제척기간 내에 결정해서 통지서 보내겠죠? 그러면은 요 결정 통지서가 1년 만에 올 수도 있지만은요.
6년 만에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뭐가 쌓여가요? 얘가 쌓여가죠. 얘가. 이자가 쌓여가죠. 그러면 납세자한테는 부담이죠. 근데 일부러 늦게 보낼까요? 물론 그런 의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늦게 보내는 이유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이래저래 세무조사 하다 보면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법원에서 뭔가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판결이 보통 뭐 3년이나 4년 후에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러 가지를 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게 늦어져요. 늦어지다 보니 납세자도 부담이고 세무서도 이걸 찾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서로 부담이다 보니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자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걸 기한후 신고 아니면 수정신고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범죄자가 언제까지 해야 자수가 될까요? 자수는? 아니요, 그냥 일반 범죄자가 자수를 했대요. 그렇죠. 언제까지 해야 자수가 돼요? 잡히기 전에 해야 자수가 되지. 잡히고 나서 하면 자수가 아니죠. 여기서 잡혔다가 뭘까요? 이거죠. 이거죠? 네. 그래서 요거 전에 통지서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기한후 신고나 수정 신고라고요. 통지서 받기 전에.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한후 신고나 수정 신고는 전부 다 언제까지 한다? 통지서 받기 전에 한다고요. 통지서 받기 전에. 자, 그러면은 자수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기한후 신고가 있고 또 하나는 수정 신고가 있는데, 자, 수정이 무슨 말입니까? 수정? 고치는 거죠. 고치려면 앞서서 신고된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다시 하는 게 수정 신고예요. 그러면 기한후 신고는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후 신고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수정이 무슨 말이다? 고치는 거다. 고치려면 앞서서 신고된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게 수정 신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후 신고. 둘 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결정하기 전까지, 통지하기 전까지. 됐나요? 그러면 기한후 신고나 수정 신고를 했으면 자수를 했다는 소리인데 가산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자수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내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그러면 기한후 신고하는 사람은 당연히 무슨 가산세를 내야 돼요? 자, 기한후 신고는 지금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정 신고가 이 사람인 거고. 그죠? 그러면 기한후 신고를 했어도 무슨 가산세는 내야 돼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내야죠? 수정 신고를 해도 무슨 가산세는 내야 돼요? 과소신고 가산세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내야 되겠죠? 내야 됩니다. 내는데 그래도 자수를 했으니까 깎아주겠다고요. 깎아주는데 빨리 자수를 하면은 무신고 가산세는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죠. 얘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얘를 깎아줘봤자 의미가 없죠. 금액도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빨리 하면 알아서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빨리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 얘만 감면 혜택을 줘요. 무신고 가산세만.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만 감면 혜택을 줘요.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무슨 가산세만? 과소신고 가산세만 감면 혜택을 준다고요. 그래서 감면 혜택도 나 잘못 눌렀는데? 다행이다. 다 사라졌어요. 자, 우리 감면 혜택도 어떻게 가느냐? 자, 보시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무슨 가산세만? 무신고 가산세만 감면이 되고 여기는요. 과소신고 가산세만 감면이 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냥 설명은 여기까지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은 수정신고가 무슨 말인지 알면 돼요. 수정신고라는 말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거다. 수정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기한후 신고는 자동으로 이해가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처분을 받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든 경정통지서를 받든 고지서를 받든 처분을 받았는데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해? 라고 억울하면 가서 따지는 절차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불복이라 그래요. 불복. 자, 그러면 내가 따지려면은 내가 일단 어떤 불이익을 당했어야죠. 그죠? 자,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내야 될 세금이 뭐하거나 너무 많거나 내야 될 세금이 너무 많거나 반대로 받을 혜택을 못 받았거나 그러면 가서 따지라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따져야 될까요? 제일 먼저. 자, 상대방이 나를 때렸어요. 때렸으면 내가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그래요. 그 때린 놈한테 가서 따져야죠. 아니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나를 때려? 가서 따져야 되죠? 네, 그게 이의신청. 근데 그놈하고 말을 했더니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 너랑 말하기 싫어. 네 윗사람 불러와. 그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네. 그래도 안 통하면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지서를 누가 보냈을까요?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그럴 리가. 여러분도 국세청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은행으로 따지면 국세청은 한국은행이에요. 우리가 한국은행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한국은행은 우리를 상대하는 곳이 아니에요. 한국은행은 은행을 상대하는 곳이지. 그죠? 고지서는 누가 보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의신청. 근데 이게 싫어요. 그러면 네 윗사람,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그래도 안 되면 법원으로 가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원에다가 민원을 넣잖아요. 안 받아줘요. 먼저 당사자들끼리 먼저 합의를 보세요. 그게 안 되면 올라오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법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법에서 받아주진 않아요. 서로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지를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혼할 때도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바로 땅땅땅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세요라고 시간을 줘버리죠. 그게 뭐냐면 당사자들끼리 먼저 계속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게 있어요. 소송을 하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먼저 이야기를 해라. 만약에 지방세인데 구세예요. 그럼 어디 가서 먼저 따지라고요? 구청 가서 따지라고요. 구청에서 안 되면 시청 가서 따지고 이런 식으로 가라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도 안 되면 소송 제기해라. 자, 그래서 당사자한테 먼저 따지는 것을 무슨 신청? 이의신청. 그 윗사람한테 따지는 것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데 국세는 이 두 개가 있고 지방세는 얘가 없어졌어요. 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이야기예요. 소송을.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무사들이 밥 벌어먹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변호사들이 밥 벌어먹는 거고. 네. 원래 이제 구간이 나눠진다 그러면. 근데 나 때린 놈을 보고 싶어요? 열받으니까 보고 싶지 않죠? 처음부터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다이렉트로 올라가도 돼요. 야, 나 너랑 말하기 싫어.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네 윗사람 불러와.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한테 먼저 따질 수도 있어요. 대신 이걸 거치지 않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거쳐야 돼요. 근데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라고요. 네. 개념만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정도만 잡으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별로 볼 건 없는데 이제 올해 시험제 나왔었던 게 이거였었죠. 올해 시험제 나왔었던 게 이의신청이나 그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통고 처분을 받았거나 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범법 행위를 했단 소리예요.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먼저 그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와야 요 소송을 받아줘요. 세금은. 요게 올해 시험지에 출제됐던 내용.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통고 처분이라는 것은 범법행위예요. 아셨죠? 부가로 처분도 마찬가지고 과태료 처분도.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 것은 여러분들께서 볼 건 없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청구의 효력이라고 해서 이의 신청 또는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쪽으로 와 볼게요. 이 그림으로. 고지서를 받았어요. 처분을 받았죠. 그죠? 이때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해요.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고지서 보낼까요? 못 보낼까요? 못 보내겠죠. 그죠? 그래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심판 청구를 다시 제기를 해요. 아까 이의 신청 다음이 심판 청구였죠. 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 고지서 못 보내죠. 그리고 나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해요. 뭐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못 보내겠죠. 그랬더니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소멸시효가 완성됐죠. 그리고 나서 소송을 취하를 시킵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되죠? 요딴 짓거리를 되게 많이 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질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소멸시효를 완성시킨다고요. 그딴 짓거리 할까 봐 이의 신청을 하든 심판 청구를 하든 관계없이 이 절차는 계속해라. 그게 지금 이야기예요. 처분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요.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공매는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매각을 시켜놨다가 만약에 세무서가 패소를 하면 이 재산 찾아서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요건 보류하라고요. 매각은 쉽게 하지 말라고요. 매각은 결과 보고 나서 물어보라고요. 자, 네가 패소했지? 그러면 우리가 압류한 재산이 있는데 그거 팔아도 돼? 라고 물어보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소중한 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재산일 수도 있으니까 무작정 매각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30일간 매각을 보류하도록 돼 있어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뭐 해라? 보류해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거 60일이라고 줬거든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번 나왔었고 10년 전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 문제가. 올해 시험 문제 한번 나왔고 10년 전에 한번 나왔고 내년에 안 나와요. 90% 안 나와요. 100%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서 저도 요즘 몸살해야 돼서. 네. 자, 뭐 이러한 식으로 절차가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이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도 세법을 배우는 입장이니까 결정을 해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하라는 결정이 있고 또 하나는 기각이라는 결정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요거 인용이라고 하는데 인용은 뭐 그냥 받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각하하고 기각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그 심사를 할 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심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게 내가 해야 될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확인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안 봐요. 내용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맡아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부터 따져요. 그래서 봤더니 서류상 절차 자체가 잘못됐어요. 내가 할 게 아니라고요. 이걸 기각이라 그래요. 각하라 그래요. 각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각하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내용 자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보는 것을 본안 심리라고 하거든요. 본안. 본래의 안건을 심리한다 그래서 본안 심리라 그래요. 본안 심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서류를 딱 봤죠. 그냥 내던져 버린다고요. 그게 각하예요. 각하. 아셨어요? 근데 절차가 적법했어요. 그러면 이제 봐야죠. 그래서 내용을 봐요. 내용을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당신이 주장한 내용이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걸 기각이라 그래요. 기각. 아셨어요? 우리 그 각하 결정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하나 있었죠? 뭔지 아세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 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들어갔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 탄핵 그 청구는 헌법재판소 소관이 아닙니다 해버린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게 많았던 거니까 인용을 해주거나 기각을 해줬으면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졌던 건데 그거 자체가 아니라 탄핵 절차 자체가 아니다 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던 거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이 나와서 탄핵이 된 거고. 그러니까 모든 법원의 결정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청구를 했을 때 이름을 잘못 적었거나 또는 뭐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처음부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우리가 심사할 내용이 아니야 하고 털어버립니다. 그게 각하. 기각은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적법성 여부를 따졌을 때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고 적법은 절차를 했는데 이유가 없다 그러면 기각이라 그래요. 이건 법률상 용어니까 알고는 계시는 게 좋아요.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총론 부분까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에요. 흐름. 요 그림 있잖아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손으로 그려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손으로 그려보시면서 어느 위치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되게 편해져요. 편해지니까 반드시 꼭 한 번은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제일 보기 편한 방식으로. 아셨어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우리 또 보죠? 이번 주 봤으니까 다음 주도 봐야죠.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자, 소득세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